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 마디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석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릎 구조물 중 하나인 그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반월상 연골판 중에서도 이제 기시부 파열이라고 해서 기시부 또는 뭐 이제 후방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뿌리부 파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 기시부 파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반월상 연골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무릎 구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허벅지뼈라고 하는 대퇴골하고 종아리뼈라고 하는 경골, 그리고 앞쪽에 이제 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이 만나는 이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이 무릎 관절은 뼈뿐만 아니라 이제 뼈 끝에 보이는 하얀색의 연골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 오늘 이야기할 이 반월상 연골판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뭐 십자인대라든지 측부인대 등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죠. 이 연골판을 무릎을 잘라서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원형의 뭐 C자 모양의 형태로 구조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연골과 연골판,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다른 병원에서도 뭐 연골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병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환자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검사를 하다 보면은 연골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월상 연골판하고 연골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대부분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가 아마 엑스레이 검사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면은 이제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색의 경계로 보이는 이 구조물이 이제 허벅지뼈, 아래쪽엔 종아리뼈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뼈와 뼈 사이 이 관절 간격 내에 연골도 존재하고 연골판도 존재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엑스레이만 검사를 하시고 나서 내 무릎의 연골은 어때요? 연골판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 엑스레이 검사 자체로만은 연골이나 연골판, 뭐 십자인대, 측부인대들의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많이 진행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골절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뼈의 음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 자체는 무릎의 뼈를 볼 수 있는 검사지 안에 구조물을 실질적으로 확인은 할 수는 없고, 연골판에 이상이 의심이 된다면 MRI 검사를 통해서 보다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연골판에 대해서 구조를 살펴보면은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방 기시부라고 하고, 뒤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이제 후방 기시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뿌리부에서 시작해서 정각부를 통해서 몸통을 통해 그리고 후각부를 거쳐서 뒤쪽에 붙게 됩니다. 이 전방 기시부와 후방 기시부는 연골판이 뼈에 부착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정각부, 후각부, 체부 같은 경우는 이 뼈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관절낭이나 주변 인대에 부착해서 연골판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후방 기시부에 국한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골판의 기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만 꼽자면 체중 분산 기능이 있고, 체중을 분산시켜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요. 그 외에도 무릎의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윤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고유 수용성 감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중 분산과 충격 흡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에게 그 연골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이 도너츠 방석을 많이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방석을 깔고 앉게 되면은 이 방석이 납작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줘서 엉덩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연골판도 이 도너츠 방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려진 부분이 연골 부분입니다. 이제 위쪽이 허벅지뼈의 연골이 되겠고요. 아래쪽이 종아리뼈의 연골이 되겠습니다.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위치한 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연골판입니다. 연골판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골에 가해지는 이 체중을 연골판에도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분산을 시키면서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때 체중이 가해지게 되면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골판이 가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마치 그 도너츠 방석이 납작하게 눌리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파열이 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외상과 퇴행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골판 기시부 파열 같은 경우는 외상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고 보통 이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젊은 환자가 뭐 사고가 난다든지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활동에서 큰 충격을 받아서 파열되는 경우가 이제 흔합니다. 그때 파열은 보통은 이제 골 부착부, 이제 앞쪽이나 뒤쪽에서 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부분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만약 그 젊은 환자가 기시부 파열이 있다면 십자인대라든지 측부인대라든지 아니면 연골 결손이라든지 동반 손상이 함께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퇴행성 파열 부분입니다. 이 연골판 기시부 파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퇴행성 파열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고령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고요.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골 부착부에서 파열이 일어난 거에 반해서 퇴행성인 경우에는 이 뼈가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붙어 있는 부분에서 1cm 이내 부분에서 파열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기시부 파열 같은 경우는 내측 연골판 파열의 약 4분의 1 정도, 25% 정도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시부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끊어지는 건지 실제로 바라보게 되면요. 먼저 정상 연골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환자의 이제 정상 연골과 연골판을 제가 찍어 놓은 모습인데요. 정상 연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자기처럼 이제 위쪽에 이렇게 매끈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이제 종아리뼈에서도 이렇게 매끈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이렇게 C자, 곡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반월상 연골판인데요. 이 반월상 연골판을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 탐침자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위아래로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앞뒤로 당겨 보기도 하면서 연골판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하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의 형태는 방사형 파열이에요. 방사형 파열은 뭐냐면 연골판이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건데 마치 누가 잡아당겨서 찢어지는 모양처럼 이렇게 딱 찢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요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봉합을 시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파열이 해당하게 되는데요. 수평 파열은 이 그림에서 모식도에서 보는 것처럼 연골판이 있으면 가로로 찢어지면서 위아래로 나눠지는 형태로 찢어지는 파열을 수평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절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연골판이 위아래로 만두피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나눠지는 게 특징적이고요. 탐침자를 통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뒤적거려 봤을 때 불안정성이 관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봉합을 하기도 하고 불안정하다면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후방 기시부 파열 소견인데요. 먼저 모식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기시부 파열 같은 경우는 앞쪽이나 뒤쪽에 뼈에 부착되는 부분에서 파열이 일어나는 걸 기시부 파열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절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약간 잘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렇게 연골판이 따라서 오게 되고 뼈에 부착되는 부분이 이렇게 파열돼서 빨갛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탐침자를 통해서 앞뒤로 당겨보게 되면요. 이렇게 앞으로 딸려 나오면서 불안정성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게 되면 사실상 연골판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관절경에서 보게 되면은 앞선 연골판과 다르게 이렇게 연골이 매끈한 것과 반면에 연골 자체도 이렇게 많이 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후방 기시부 파열은 외상보다는 퇴행성 파열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골판 파열이 되면은 과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보면 우선 가장 큰 카테고리인 퇴행성 파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파열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퇴행성 파열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도 나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잘 걸어 다녀요. 아프지도 않아요. 가끔 조금 뻐근해요.
하는 듯이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요. 조금 오래 걸으면 이제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라는 이렇게 경증의 증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이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앉았다가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조금 무릎을 털어야 된다든지 무릎을 어딜 짚고 일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퇴행성 파열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계단뿐만 아니라 언덕뿐만 아니라 평지 걷기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연골판 기시부 파열은 또 마찬가지로 퇴행성 파열의 일종인데요. 이 환자들은 이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병원에 와서 이야기하시기를 뭐 별거 없었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아니면 넘어지면서 무릎이 다쳤다. 근데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삐끗하면서 갑자기 아파서 걷지 못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환자분들은 외상, 다쳐서 파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다쳐서 파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연골판이 끊어지면서 파열이 일어나면서 넘어지거나 삐끗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다쳤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퇴행성 파열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질문에 답변을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50대 이상이 고령에 속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 50대는 이제 굉장히 젊은 편이죠. 젊은 편이고, 60대, 70대 초반 분들도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시고,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무릎 관절에 국한해서는 50대 이상이 되면은 이제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잘 낫지 않거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50대부터는 고령이라 표현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 50대가 요즘 트렌드상으로는 고령에 속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50대를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치료에 관해서 65세를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연골판 같은 경우는 50세가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고령이라고 보통 보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적성면장님 질문이신데요. 22살 작은 딸이 엄마를 닮아서 다소 오다리인데 운동으로 개선 여지가 있을까요? 스쿼트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다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오다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양인에 비해서 오다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엄마나 할머니가 오다리인 경우에는 자식들이 이제 오다리인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22살 정도 됐으면 사실 운동으로, 재활로 아니면 이제 보조기 치료로 개선 여지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이미 오다리 변형이 왔다면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진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스쿼트와 같은 운동으로 오다리 교정은 사실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이 스쿼트와 같은 운동은 허벅지 근력을 키워줌으로써 앞으로 무릎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요. 하늘보리님입니다. 오다리가 일반 다리보다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갈까요? 휘어 있어서 하중을 받으면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반슬, 오다리라고 하는 다리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면서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중심보다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중이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균형 있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요. 오다리인 경우에는 무릎을 가운데를 나눴을 때 안쪽에 체중 부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내측으로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통 내측부의 관절염이 나이가 들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엔 외측보다 안쪽으로 훨씬 더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나 이제 고령에서 바깥쪽은 멀쩡한데 내측부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특징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요. 이제 팔복님인데, 50대 여성인데 가끔 오른쪽 안쪽 무릎이 저린데 얼마만큼 아파야 가서 엑스를 찍나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만 그래요. 쭉 뻗은 다리도 아니고
오다리도 아닌데요. 사실 이 질문만 보고는 질환은 이제 진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무릎 안쪽이 저리는 것은 여러 가지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무릎이 아파서 그런 증상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릎뿐만 아니라 좀 더 위쪽 레벨인 허리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무릎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아파야 엑스레이를 찍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요. 저는 환자분이 증상이 단기간 내에 호전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무릎이든 아니면 허리든 아니면 의심되는 부분에 엑스레이를 찍고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맞는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하모니님 질문인데요. 줄기세포로 연골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따로 케이스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줄기세포가 이제 굉장히 핫한데요, 정형외과에서. 이 하모니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연골과 연골판을 우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골판 같은 경우는 현재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지 않고 있고요. 연골 손상, 그러니까 연골에 결손이 있다든지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국한되어서 아주 작은 부위에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따로 케이스가 개인적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연골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쪽짜리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전체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요. 연골 결손, 작은 연골 결손이 있다든지 아주 작은 범위의 연골 결손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자가연골세포 이식술 등의 연골 재생술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그 비욘디 나왔을 때도 이런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연골 수술, 연골 재생술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연골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KSY님입니다. 연골판이 파열됐다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 사실 연골판 파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연골판 파열이 외상으로 인한 파열인지, 둘째는 퇴행성 파열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 기간을 가져본 다음에 그래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든지 그 다음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외상성 파열로 방사형 파열이라든지 양동형 손잡이 파열이라든지 큰 종 파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골판 파열이 됐다고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나이가 어떤지, 파열의 형태가 어떤지, 동반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PPT를 이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제 연골판 파열이 있으면 의심이 되면은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 이외에도 MRI 검사를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연골판에 이상이 있는지 동반 손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정상 연골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쪽이 이제 세 그림이 정상 연골판입니다.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인데요. 우리가 연골판을 바라볼 때는 까맣고 세모난 모양이 있어야 제가 항상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쪽 부분도 까맣고 세모난 연골판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뒤쪽 부분도 까맣고 세모난 연골판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바라볼 때도 이 까만 C자 모양의 연골판이 끊어짐 없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앞뒤로 바라볼 때도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연골판이 까만색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연골판에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후방 기시부 파일 같은 경우는 위쪽 그림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앞쪽에는 연골판이 까맣고 세모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트 사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까맣고 세모난 연골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볼 때도 정상 연골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후방 기시부 파일이 있는 경우는 앞쪽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뒤쪽에서 뚝 끊어져 가지고 하얀색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뒤로 바라본 MRI 촬영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뿌리부까지 연속성이 없고 뚝 끊어져 가지고
바깥쪽과 안쪽이 끊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판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꼭 MRI를 찍어서 연골판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린 그 연골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체중 분산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후방 기시부 파열이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이 체중 분산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먼저 위쪽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골판이 이 연골 사이에 잘 낑겨져 있으면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연골판에도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체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는데요. 이 기시부 파열, 여기 뒤쪽에서 뚝 끊어지게 되면은 연골판이 이 연골 사이에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벌어지기 때문에 체중의 부하를 연골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골이 직접적으로 모두 다 체중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요. 연골판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은 연골판을 통해서 이렇게 체중이 분산되는 데 반해서 연골판이 없으면 연골이 맞닿는 부분으로 체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서 찍어온 건데요. 이제 도너츠 형태의 쿠션입니다. 정상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았을 때 쿠션이 이렇게 눌러지면서 좌우로 퍼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연골판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쭉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골판의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연골이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이 가해진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리의 모양, 자세에 따라서 체중 분산 정도가 다른데요. 이제 다리를 펴고 있을 때는 보통 연골판으로 50% 정도 체중이 분산된다고 알려져 있고, 굴곡을 하면은 후방 쪽에 최대 이제 90% 집중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리를 편 상태에서는 앞쪽과 뒤쪽이 이제 골고루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약 50% 정도 나눠서 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굴곡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굴곡을 하면 할수록 뒤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훨씬 더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후방 기시부 파열이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모형뿐만 아니라 MRI에서도 연골판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무릎을 신전화했을 때 연골판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앞쪽과 뒤쪽에 연골판 기시부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균일하게 체중이 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측의 두 개의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은 굴곡을 하게 되면은 뒤쪽에 까맣고 세모난 연골판이 이 경골, 종아리뼈에 위치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확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무릎을 구부리게 되자 여기에서는 안쪽에 잘 위치하고 있는 연골판이 뒤쪽으로 이렇게 확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 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에 특히나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연골판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뒤쪽으로 밀리고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연골의 접촉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이제 기시부 파열이 있은 다음에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본 연구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진은 같은 환자에 대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행한 MRI 촬영인데요. 65세 여자 환자가 후방 기시부 파열 당시의 모습입니다. 기시부 파열이 있을 때 연골판을 보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종아리뼈 위에 제대로 위치하지 못하고 살짝 바깥으로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10주 뒤에 다시 MRI를 찍어봤더니 이 점선이 이제 3개만큼 밀렸던 거에 비해 반해서 5개만큼 이렇게 연골판이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골판이 밀린 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골의 손상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달이 더 지난 뒤 MRI를 찍어봤더니 어떨까요? 훨씬 더 연골판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밑에 있는 연골 하골도 손상이 오고 있어서 관절염이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이 있으면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어떤 환자분들이 이 기시부 파열이 잘 일어나냐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령의 여성에서 50대 이상
고령의 여성에서는 남성보다 5배에서 6배 많게 기시부 파열이 있다, 흔하게 보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서도 연골판 파열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내반슬, 오다리가 심한 경우에는 안쪽 부액으로 훨씬 더 압력이 많기 때문에 연골판 파열이 더 빨리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제가 의아했던 연구 결과인데, 활동력이 많은 환자분보다 오히려 활동력이 떨어지는 환자에서 연골판의 기시부 파열이 더 잘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활동력이 떨어진 환자분들은 무릎 주변의 근력이 떨어짐으로써 무릎을 잡아주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연골판의 파열이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과체중, 오다리, 그리고 활동력이, 근력이 떨어지는 환자분에서 기시부 파열이 훨씬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네,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부터 연골판을 자르는 절제술, 꼬매는 봉합술, 그리고 이제 비교적 큰 수술인 근위경골 절골술, 오다리 교정술이죠. 그리고 인공관절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은 약물 치료입니다. 진통 소염제와 진통제, 심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약물 치료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절내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관절내 주사는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연골 주사, DNA 주사, 프롤로 주사, 뼈 주사 같은 주사들이 있겠고요. 이외에도 무릎 관절이 불안정하다면 보조기를 단기적으로 착용하면서 무릎의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비수술적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증상 조절만 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통증이 조절된다 할지라도 관절염이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들이 있거나 수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중증 질환 환자들, 그리고 연골판을 수술하더라도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든 관절염이 중기 이상, 말기로 진행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골판을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재활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이 어려운 환자거나 잘 따라오기 힘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치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는 연골판 절제술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사진은 연골판 기시부가 파열되고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만성화된, 충분히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촬영한 관절경 사진입니다. 위쪽에 보시는 게 대퇴골의 연골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게 이제 종아리뼈의 연골이고요. 연골판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뒤쪽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후방 기시부, 이제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한 1cm 이내에서 파열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붙지 않고 계속 파열된 형태로 존재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연골판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파열돼가지고 제자리를 위치를 잡아서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딱딱해지는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성 변형이 와가지고 딱딱하게 변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이 딱딱하게 된 부분이 충돌을 일으켜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만성화됐기 때문에 봉합술을 시행한다기보다는 이 딱딱해진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내는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거는 이 연골판 절제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치료 대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돌로 인해서 기계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에 국한되어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장점 자체는 절제술을 하고 나면 증상이 확 좋아진다라고 환자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봉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발도 필요 없고 보조기도 필요 없고 재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수술 진짜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절제술을 시행하고 나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관절염이 빠르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치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으나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사이에 관절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연골판 절제술은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꼭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만 절제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봉합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꼬매는 겁니다. 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로 꼬매는 방법도 있고 앵커를 이용해서 꼬매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요. 이 그림 1번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이 기시부, 이제 골 부착 부위에서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뼈의 터널을 뚫어서 파열이 일어난 연골판에 실을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뼈에 부착하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봉합을 합니다. 이 봉합술 자체도 이제 치료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비교적 첫째 조건은 나이가 조금 젊어야 합니다. 젊고 활동적인 환자분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둘째는 관절염이 없거나 굉장히 초기 관절염 환자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반 변형, 특히 오다리가 없어야 됩니다. 오다리가 심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봉합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그 체중이 부하되고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봉합을 하더라도 재파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다리 변형이 심한 환자는 단순 봉합술로만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반 변형이 없는 환자에 한해서 봉합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봉합을 하고 나면은 술자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달가량 목발과 보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느 정도 내가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자들이나 잘 시간적 여유를 낼 수 있는 환자에 한해서 봉합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예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과체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연골판 봉합술로만은 통증 조절하기 힘든 경우, 그리고 오다리가 굉장히 심한 환자에 있어서는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연골판을 꼬매게 되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골판을 꼬맨 환자와 꼬매지 않는 환자를 비교해놓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좌측 그래프를 바라보시게 되면요. 이제 까만색이 정상 연골판이고, 이 짙은 회색이 연골판을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 이 옅은 회색이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 관찰한 환자입니다.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우리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연골판을 봉합을 하게 되면 거의 정상과 비슷하게 연골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판을 봉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무릎을 구부릴수록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골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게 되고 관절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판 파열 자체는 과연 어느 정도랑 비슷한지 시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검은색은 정상 연골판, 짙은 회색은 연골판 봉합술을 한 경우, 옅은 회색은 파열된 환자, 흰색은 연골판을 아예 다 잘라낸 환자입니다. 무릎을 구부릴수록 보시면 연골판 기시부 파열 환자 같은 경우는 연골판이 거의 없는 환자와 비슷할 정도로 연골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 기시부 파열은 연골판의 기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봉합한 경우에서는 잘 된 경우는 연골판이 거의 정상과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골판을 봉합을 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봉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계적 시스테마틱 리뷰 연구 결과인데요. 연골판 기시부 봉합술을 잘 시행을 한다면 관절염의 진행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고, 관절염이 진행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면 인공관절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꼭 연골판 기시부 봉합을 해서 우리의 무릎을 지켜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골판 봉합술의 재활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연골판 기시부 봉합술 성공률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시부 파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가장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약해진 연골판을 꼬매는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50%에서 뭐 아주 좋게는 70%까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 방법도 술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 수술 방법도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발과 보조기를 한 2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부분은 공통일 겁니다. 수술 후
바로 체중 부하를 하는 게 아니라 목발을 사용하면서 체중 부하를 최대한 늦게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굴곡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0도에 고정해 놨다가 수술 이후에 뭐 2주째부터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재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하지 근력은 이제 수술 후에도 빠지지 않게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맞는 근력 운동이 필수고요. 스포츠로 복귀 같은 거, 요즘 고령도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골프라든지 등산을 하든지 스포츠 복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개월 이후에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요, 연골판 단순히 봉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다리 교정술, 근위 경골 절구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경우는 그 연골판 파열이 있는 환자에서 오다리가 심한 환자들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일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고관절에서 발목 관절로 직선에 선을 그었을 때 무릎의 중앙에 체중 부하선이 지나가야 이게 정상인데요. 이렇게 무릎의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오다리가 굉장히 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리가 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바라보시면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인데, 상대적으로 바깥쪽의 관절 간격은 넓은 거에 비해서 안쪽은 많이 좁아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리인 경우에서는 무릎의 내측 구획으로 이렇게 체중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연골판이라든지 연골 손상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오다리 환자들은 연골판에 문제가 있냐 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반듯한 다리의 경우에서는 안쪽과 바깥쪽에 비교적 균일하게 체중 부하가 되는 반면에, 오다리가 점점 더 심해질수록 안쪽 연골판에 체중 부하가 많이 되고 연골판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다리가 심한 경우에서는 단순히 연골판 봉합술만 해서는 효과를 보긴 좀 힘들고요. 오다리 교정술을 해서 어느 정도 체중을 분산시켜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골판 파열이 있는 연골판 기시부 파열이 있는 환자에서 오다리가 심한 환자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에 고관절에서 발목 관절로 일직선을 그어보게 되면요, 이 중앙을 지나면 좋겠지만 안쪽으로 많이 지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시부 봉합술만 하게 되면은 다시 끊어질 게 명백하기 때문에 오다리 교정술을 이렇게 함께 시행해준 모습이고, 오다리 교정술을 하면 어때요?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중간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비교적 조금 젊었기 때문에 오다리 교정술을 하면서 기시부 봉합술도 이렇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탐침자를 통해서 기시부를 당겨보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딸려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이 실을 걸어가지고 뼈에 이렇게 잘 봉합을 시행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이제 급여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오다리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비교적 젊어야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하이고 오다리 변형이 5도 이상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에서 오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세부 이제 조건들을 보면은 이 5번에서 보이는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오다리 교정술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이제 전반적인 그 요약한 내용인데요. 이게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제가 한글로 조금 번역을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골판 파열이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자분의 나이하고 활동력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나이와 활동력이, 나이가 이제 고령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뭐 70대가 넘어가고 80대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거나 활동량이 떨어진 경우에서는 사실 수술을 하더라도 효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이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라든지 적극적으로 뭐 주사를 맞아본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환자분이 나이가 젊고 활동적이다. 뭐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뭐 활동적이라면 뭐 60대 초반까지도 활동적이라 본다면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내가 젊은데 50 후반인데도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했다 라고 본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절염이 많이 진행했는데 내가 오다리까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오다리 교정술인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나이도 젊고 활동적인데 관절염도 거의 없거나 아주 초반이다. 그러면 다리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리가 마찬가지로 심한 오다리인 경우에는 근위 경골 절골술, 오다리 교정술을 먼저 해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다리는 없고 다리도 반듯하고 관절염도 없고 내가 젊고 아주 활동적이고 나는 재활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연골판 봉합술을 먼저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같은 진단 하에도 굉장히 치료가 달라집니다. 환자분의 나이와 활동력과 상태 그리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연골판 기시부, 뿌리부 파열이 있어요. 이걸로 치료를 무조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환자분의 치료 전략을 잘 세워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슬관절 학회를 가보면 치료 방법 자체가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 여러 선생님들도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이땐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시부 파열은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아주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젊고 활동적이고 재활의 의지가 충분하고 봉합이 가능한 파열이라면 가능하면 재파열이 또 되더라도 봉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봉합을 한 다음에 다시 파열이 되면은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재파열이 무서워서 이걸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우리가 무릎을 지키고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질문 들어온 내용을 조금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엔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관절을 어느 정도 잘라내고 하나요? 이 수술을 하면 연골이 없어도 아프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티타늄이라고 하는 그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을 무릎에 껴넣게 됩니다. 근데 바로 껴넣게 되면 무릎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릎을 잘라내고 절골을 하고 껴넣게 되게 되는데요. 잘라내는 정도는 무릎의 변형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경골과 그 대퇴골 자체를 한 8에서 9mm 정도 절제를 하고 거기에 절제한 부분에 그 티타늄으로 된 금속 인공관절을 넣고 금속 인공관절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제재를 넣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연골이 없어도 이제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연골이 없어도 아프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인공관절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프지만 한 일정 기간, 뭐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은 쩔뚝거리지 않고 통증 없이 잘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꼬부기님 질문인데요. 젊은 나이에 연골판 파열 수술을 하면은 기능이 100% 돌아올까요? 재발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데요. 젊은 나이 파열 중에서도 파열의 형태가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지 않은 파열의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체중 분산 기능이 떨어지는 방사형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양동형 손잡이 파열의 경우에는 보통 예후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아주 작은 파열 같은 경우는 봉합을 잘 해놓거나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기능이 100% 돌아온 경우도 있는데요. 연골판 파열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능이 100%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잘 붓게 된다면 재발률은 사실 제로일 수도 있죠. 제로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다시 파열된 경우도 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연골판을 꼬매게 되면은 내가 파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옷이 찢어진 거를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옷이 찢어질 때 연골판이 이렇게 딱 찢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당겨서 꼬매놔야 돼요.
연골판이 파열등을 당겨서 꼬매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당기는 증상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초기 몇 달 정도는 봉합술을 하고 나면 굉장히 무릎이 당기는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운동으로도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재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질문 내용까지도 답변을 여러 가지 드렸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자면 꼭 연골판 파열, 나이가 들어서 연골판 파열이 있더라도 무릎을 살릴 수 있으면 가능한 살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봉합을 할 수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무릎을 지켜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